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조 유통 부분을 맡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름 쌀쌀한 꽃샘추위가 있는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제 세션을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솔직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만은 더 떨리는 것은 저희가 애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런치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고객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 얼만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5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파트너하고 영업 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제는 발표도 해야 회사에서 제 자리를 좀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조 유통 부분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6개의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조, 유통, 헬스케어, 교육, 공공시장, 그리고 게임 시장에서 저희의 온 클라우드 역량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조에 있어서 오늘 제가 전달드릴 애저 IoT 부분은 예지 정비와 함께 가장 빠른 어댑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의 IoT를 생각할 때 주로 4가지 필라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시큐어한 엔드-투-엔드 커넥션을 연결시키는 방법이고요. 장치 끝에 있는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서 애저 클라우드로 옮겨진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고 그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고객분들께서 행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빠른 디플로이먼트와 설정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기설정된 저희 애저 IoT 수트 안에서 단지 클릭 몇 번으로 장치에 있는 센서들과 데이터를 모아주는 포탈과 그리고 그것을 애저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장치든 플랫폼이든 프로그램이든의 확장성과 오픈성입니다. 결국 어떤 종류의 장치, 어떤 종류의 OS, 데이터 소스를 통틀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IoT는 그 호환성을 확보해 드리고 있고요. 쉽게 고객이 원하시는 비즈니스에서 영역을 넓히실 수 있도록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떤 건물의 컨트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희 레드몬드 캠퍼스, 미국에 있는 레드몬드 캠퍼스를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의 도시 하나 정도의 크기의 약 160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본사의 총무과 직원이 이 160개의 건물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와 다양한 운영 플랫폼이 있던 거를 하나로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연결하고 센서를 통합시키고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허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IoT에 근반하는 스마트 팩토리, 빌딩 컨트롤에 대한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릴 자료의 부분에도 저희 링크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실제 컨슈머 쪽으로 연결돼서 암스테르담에 저희 스마트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IoT를 규정할 때 특히 제조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IoT 센서가 각 말단에 들어감으로써 공정이 자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얻는 TCO의 절감은 기존의 트랜지스터가 축적돼서 그 감소되는 리덕션 양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약 30%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그런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에 약
지구상에 30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 말단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장치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의 양은 약 4제타바이트. 저는 사실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이 제타바이트라는 단위를 처음 알게 됐는데 약 10억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오늘부터 2년 후에 인류가 갖게 되는 전체의 데이터가 약 44제타바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 10% 정도가 사물 인터넷의 장치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롤스로이스사가 그 비행기 엔진을 제작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IoT 센싱을 기반으로 해서 예지 정비로 인해서 코스트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보통 한 4개나 2개의 엔진이 있죠. 엔진 하나가 8시간 비행을 했을 때 약 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이미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이 모든 데이터를 그냥 버릴 것이냐, 아니면 선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느냐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가장 절명한 그런 사업 기회이자 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데이터 때문에 요새는 뭐 AI 때문에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이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2020년에 약 150만 명의 분석가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분석하는 그 시장 규모만 해도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에 서베이한 자료입니다만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73%의 고객들이 IoT를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 고객의 60%는 이런 IoT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재조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마진과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50% 정도는 거의 다 제조 부분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당연히 지금은 이 수치가 더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사물 인터넷은 단지 제조 분야에서 어떤 인터넷의 혁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컨슈머 스페이스에서 쓰이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사례나 프로젝트들은 70% 가까이 이미 B2B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가 말단까지 침투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리치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고객들과 실제적인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은 최근 들어서 일명 통틀어지는 ICBM이라고 하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걸 넘어서서 그 전부터 여러분이 제조 분야에 계신 고객들이 해오시던 부분이었습니다. 존슨 컨트롤은 IoT로 디바이스를 연결시키면서 약 9배의 효율이 좋은 칠러를 통해서 약 25만 불의 다운타임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고요. 롤스로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항공사의 엔진을 비행기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도착 지점에 대한 미리 스케줄링과 그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수리할 항목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대당 약 1%의 기름 감소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약 25만 불의 비용 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티센그룹은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미리 예지 정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대한 다운타임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라괴 인더스트림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효율화시켜서 가스하고 오일 사용자들에 대한 또 다운타임을 감소시켜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계시고요. 결국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zure IoT 수트는 데이터의 연결성과 관리, 그리고 데이터의 흡수와 그에 대한 조정, 스트림라인, 예지 분석,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통합, 또한 대시보드와 이거 시각화를 통한 결정권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뒷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VIP 조찬 미팅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슬라이드는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국내에도 아주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Snet 클라우드라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IoT가 각 학교 교실에 있는 냉난방기와 연결이 돼서 한창 한여름에 찜통 교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다운타임을 줄이고, 그 각 센서를 3년 정도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장비가 고장 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을 캐치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각 교실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확산을 시키셔서 현재 많은 국내 민간 기업들을 유치하고 계시고, 그 모델을 수출까지 연결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을 제공해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여러분들께 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저희 코리아에서도 많은 사례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전반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전략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인텔 코리아의 김진석 부장을 모셔서 조금 더 구체화된 사례,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와닿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텔 코리아의 김진석 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의 김진석 부장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인텔이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한다는 게 솔루션 관점에서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CPU 회사죠. 근데 인텔이 이제 올해 50년이 됐거든요. 창립한 지. 근데 50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솔루션, 많은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밑바닥부터 개발을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 인수합병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라인업을 해가고 있고요. 그 라인업에 대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그 비즈니스 컨섬션 팀에서 일하는 김윤석 부장이고요. 비즈니스 컨섬션 팀의 역할은 사실 인텔은 CPU를 파는 회사지만 그 조직 외에 인텔의 CPU가 들어간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엔드 유저에게 또 이렇게 더 잘 팔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팀이 비즈니스 컨섬션 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조 쪽에 엔드 유저들을 직접 만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IoT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말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IoT는 제가 맨 처음에 접한 건 M2M이란 말로 2010년도에 접했고요. 실제 업무를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 IoT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거의 이제 한 4년, 이제 5년 다 돼가는데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많았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 2년 동안 그 국내의 대기업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IoT 진짜 이거는 의미 있는 정말 밸류가 있는 IoT다라는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시는 회사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그거를 대회에 보여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밝혀진 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GE같이 자기들의 솔루션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파는 회사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걸 자기만의 노하우로 가져가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인텔의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제가 하는 역할은 엔드 유저에게 솔루션 관점에서의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한 25년 정도 이 조직이 생긴 지 됐고요.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와 거버먼트, 솔루션 프로바이더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오퍼레이티브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같이 있어요. 저희 인텔이 혼자서 많은 걸 다 개발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텔과 같이 일하는 ISV나 OEM, CSP, 그 외에도 이제 솔루션 벤더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은 CPU 회사이기 때문에 CPU 관점으로 좀 봐요. 예를 들면 요즘에 AI, 인공지능, 딥러닝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인공지능을 위한 CPU가 굉장히 오픈될 거야. 이제 아시겠지만 구글이 TPU를 만들었잖아요. AWS도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FPGA 기반으로 별도의 딥러닝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FPGA 자체를 가지고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들은 CPU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인텔은 원래 CPU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로의 엔드-투-엔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과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를 보실 수는 없어요. 세무공연서를 떼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은 파는 조직이 아니고요. 신기술을 도입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야.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또한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하드 프로덕트 셀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신기술 도입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컨설터티브, 콜라보레이티브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혼자서 엔드 유저를 만나는 거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 뒤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같이 함께 움직여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리고 인텔 자체가 큰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인텔 공장 내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사례들을 고객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인텔 내부에 있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CG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있고요. IoTG 하는 쪽이 있고 데이터 센터, 서버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NTG라고 해서 드론 얼마 전에 올림픽 쇼에서 보셨죠? 여기서 사실 여기서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드론을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개는 드론을 유럽 드론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고요. 하나는 투자를 했고요. 중국 드론 회사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술력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관제 시스템을. 메모리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NSG라고 해서 Non Volatile 메모리 솔루션 그룹이라고 해서 SSD와 그리고 메모리에 근접하는 SSD, 옵테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기술들을 같이 갖고 있고요. 프로그래머 솔루션은 FPGA를 말합니다.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만든 부서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고객 엔드 유저를 만나려면 사실 그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는 고객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지 못하면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은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겠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티컬을 나눠서 각 도메인에 맞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하고 있고요. 보면 9개의 버티컬이 있고요. 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제 통신사를 얘기를 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얘기를 하고 공공, 에너지, 파이낸셜, 헬스, 제조, 그리고 리테일,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전문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객사를 만나면 3번의 세션을 갖고요. 처음에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요. 큰 그림으로. 오늘은 그 내용은 많지 않고요. 좀 뺐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유스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이 유스케이스 중에 왜냐하면 물론 요즘은 좀 아닌데 한 2년 전만 해도 사실 스마트 팩토리 하면 고객사분들은 그게 뭔지부터 사실 물어봤어요. 이게 뭐부터 해야 되냐는 말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여주고 그거에 POC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고요. 두 번째에서는 POC 어떤 부분을 할지를 좀 정합니다. 실제 POC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밸류를 찾을지고 마지막이 실제 POC와 파일럿을 개발을 하고요. 디플로이를 해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데이터 분석까지, 데이터 추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는 CPU 상에서의 병렬 처리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사실 구글링에서 많이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5C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인더스트리 4.0 특히 제조 쪽에서.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커넥트 영역, OT에서 IT로 데이터를 컨버팅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넥티비티를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컨버트 영역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파워가 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엣지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역으로 가게 되면 물리적인 부분을 가상화 영역으로 바꿔서 가상화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통해서 예지 보전이나 어떤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부분, 딥러닝 부분들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직까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팩토리 애저 서비스 또는 매니팩처링 애저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든 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이 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굉장히 심플하죠. 일단은 데이터 컬렉션을 하기 위해 센서들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요. 인더스트리 PC 또는 게이트웨이 통해서 엣지 서버나 데이터 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죠. 이제 보안 부분이 있죠. 제가 메가필을 인쇄했었는데 지금은 49%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안 이슈가 터져서 굉장히 바빴어요. 한 2달 동안 고객사한테 가가지고 욕은 엄청 먹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면은 1시간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텔의 솔루션들을 매핑할 수 있는 좀 매핑 관점으로 만들어놨고요. 첫 번째 아까 커넥터 영역을 좀 보시면 인텔 오퍼링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특히 제조에 좀 잘 쓸 수 있는 것만 좀 모아놨습니다. 인더스트리 PC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PLC들을 많이 썼죠 원래 제조 장비에 붙여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I/O가 많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필요해지고 엣지 컴퓨팅 때문에 엣지 애널리틱스 때문에. 그래서 인더스트리 PC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PC는 윈도우가 돌아가요. 근데 윈도우는 아시다시피 좀 많이 죽죠. 많이 이제 맛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라인당 이건 디스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특성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라인당 60개 이상의 IPC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인이 굉장히 많죠. 수십 개의 라인이 있죠. 그럼 한 달에 보통 한 번꼴로 라인이 서요. 라인을 쓰게 되면 사람이 직접 가서 리부팅을 합니다. 근데 그 서 있는 동안 그 한 라인을 전체가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도 방법을 못 찾으세요. 왜냐하면 뭐 방법이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근데 V-Pro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뭐냐? V-Pro는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고요. 그걸 통해서 원격에서 전원을 온오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거 RO 밴드라서 바이오스 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OS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원격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OS 밑으로 접근을 해서 바이오스 단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S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재설치가 가능하고요. 바이오스 단으로 들어가서 컴피그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적용이 됐고요. 굉장히 국내 제일 큰 제조기업 중에 하나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OS는 저희 윈드리버를 인수를 했고요. 윈드리버 갖고 있는 RTOS가 있고 윈드리버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수하는 회사 중에 하나 모비디우스라고 저희 인수를 했는데 VPU라고 불러요. 비주얼 프로세싱 유닛. 그게 같이 바이트라고 해서 비주얼 어널리틱스 인테그레이트 툴킷.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영상 분석, 영상 감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게 내장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굴 인식, 얼굴 디텍션이 요즘에는 이제 서버로 가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서버까지 가지 않고 카메라 단에서 끝납니다. 이제 이게 보통 그 전에 어려웠던 이유는 GPU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GPU는 전력을 많이 먹죠. 카메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드형, 꼽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VPU는 1W를 먹고요. 전력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인비디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중국에서. 올해 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활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IA 플러스 FPGA, IA 인텔 아키텍처의 약자고요. IA와 인텔 아키텍처 X8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86과 FPGA를 엮어서 같이 또 이제 FPGA를 통해서 컴퓨터 비전 영상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리얼센스는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뎁스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와요. 3D로. 그리고 마지막에 UAV, 이제 이건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플랫폼이라 저희가 DIY 그 드론 플랫폼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이걸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그 올림픽에서 쓰인 그 드론은 아니고요. 그래서 에코시스템 오퍼링은 센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센서는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고 인텔이. 프로토콜 트랜슬레이터 같은 부분은 어드벤텍이나 에이드링크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서버까지 가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다우아나 하이크비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MS의 헤드원 디바이스, 그러니까 홀로렌즈죠. 홀로렌즈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센딩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인수한 드론 회사고요. 유닉은 중국의 드론 회사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컨버팅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인텔은 IoT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OS를 가지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거는 이제 어드벤텍과 에이드링크, 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 관점에서는 이제 데이터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oT 허브, 그리고 또 애저 IoT 엣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영역으로 가게 되면 또 윈드리버에서 제공하는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 가상화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물리적인 그 제조 장비들에 대한 부분을 가상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애저 스택, 뭐 하이트러스트, HP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텔 에코시스템 같이 일한다는 게, 저런 파트너들이 굉장히 한 20년, 10년, 뭐 1억 이 정도 길게는 같이 인텔과 같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텔과 굉장히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고객사에게 같이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고객사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프론이라고 저희가 또 인수한 그 코그니티브 컴퓨팅 회사고요. 그 외에는 실리콘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에 보면 인텔 아키텍처에 FPGA가 결합된 있고, FPGA는 MS에서도 현재 브레인 웨이브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알테라의 FPGA, 스트래틱스 10을 가지고 별도로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죠. 너바나는 쉽게 얘기하면 GPU 잡으러 나온 제품이에요. 저희가 올해 출시했고요. 근데 올해 출시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선택된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만 제공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몇 가지 굉장히 큰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만 제공을 했고요. 내년부터 실제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거고요. 그 외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파이썬도 인텔 파이썬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인텔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들이 다 있고요. 그 외에 메스커널 라이브러리나 뭐 그 외에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컴퓨터 쪽으로 가면 약간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 영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렉스케일 디자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렉스케일 디자인은 좀 굉장히 아직 신기술인데, 뭐 개념을 말씀드리면 CPU가 보통 이제 서버를 구매하시게 되면 서버에 딱 제한돼서 그 서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올리게 되잖아요. 뭐 가상화를 하더라도 그 서버를 이제 좀 이렇게
서버에 딱 제한된 풀링을 이렇게 그 리소스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서버를 좀 많이 이제 모아서 가상화를 한 다음에 CPU에 대한 풀링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메모리 풀링도 만들어요. 메모리 통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스토리지 통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담아놓고 가상화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어플리케이션이 갖다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리소스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렉스케일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아직은 상용화할 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서 인텔이 많이 사용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인더스트리 4.0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건 일단은 만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사에 가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할 때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넓은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임의로 제가 만든 거고요. 첫 번째는 M2M 커넥티비티와 데이터 인스트랙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시각화 영역, 세 번째가 예지 보전이고요. 네 번째는 에셋 트래킹. SCM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죠. 공장 안쪽에서 봤을 땐 이제 그냥 공장 안에서의 에셋 트래킹이지만 이 좀 이따 말씀드릴 또 글로벌한 환경에서의 SCM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생산성 관리, 데이터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너지 관리.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작업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커넥티드 워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 관점에서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보통 하나의 유즈 케이스당 몇 가지의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려요. 고객사에 가면.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이 인텔 내부의 케이스가 많아서 오늘 같은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고객사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대신에 준비한 내용은 인텔이 파트너와 함께 마켓 레디 솔루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과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서 그걸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해주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인텔과 함께 마켓 레디 솔루션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좀 마케팅을 잘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인텔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AD링크는 대만 회사인데요. 폭스콘이었습니다. 엔드 유저는. 폭스콘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다고 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몰랐죠. 그래서 인텔의 제조 쪽에 전문가가 컨설팅을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를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데이터 추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려면 추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장이 굉장히 오래된 공장들이 많아요. 신규 공장보다 당연히 오래된 공장들이 많겠죠. 근데 오래된 공장에 있는 장비들은 특히 폭스콘 같이 좀 오래된 회사들은 한 20년 된 장비들이 많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데이터 추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죠. 왜냐하면 IoT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할 수 있는 포트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을 찾은 거는 보통 이제 모든 장비들은 HMI 또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있죠. 거기서 캡처를 해오고요. 그 캡처해온 이미지를 그 파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DB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에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다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개발을 했고요. AD랭크랑 같이. 그래서 폭스콘에 납품을 했고요. 이거 상품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뭐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부분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추출을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드벤틱하고 같이 만든 건데요. 이거는 그 대만,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있는 것처럼 대만에는 대만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어요. 그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신타라는 회사 그 파워플랜트가 있는데 거기서 솔라 패널을 가지고 태양열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 디바이스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싶고 현재 얼마큼의 데이터 에너지가 잘 모이고 있는지도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솔루션 라인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같이
구축을 했고요. 4,500개의 솔라 패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재 태양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오버롤하게 어떤 파워가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컨버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크비전,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크비전은 현재 전 세계 CCTV 1위 회사입니다. 이제 CCTV뿐만 아니라 서베일런스 쪽으로는 지금 현재 1위예요. 2위가 다오하고요. 근데 여기서 적용을 했던 건 여기서도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만든 게 있어요. 공장의 물류 창고고요. 그쪽에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저쪽 여기저기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장비를 옮겨주는 물류 창고 내에서.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로봇가 그걸 왔다 갔다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모비디우스 VPU를 넣어서 제가 그 앞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또 위쪽에는 스마트 카메라라 그래서 스마트 카메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얼굴 인식이라든지 환경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어요.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메타 데이터만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영상 정보를 다 서버에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데이터 트래픽이 커요. 거기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큽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죠. 많은 고객분들이.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장이 좀 멀리 있고 약간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다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GPU를 쓸 수도 있고요, FPGA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카메라에 내장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같은 부분은 이제 MS 쪽으로 썼고요. 지금 현재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문서로만 봤기 때문에 좀 보면 AGV는 무인 자동 그 운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비클의 약자고요. 이게 레이버 코스트를 58% 줄이고 효율성을 84%까지 증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니베라고 같이 저희가 만든 회사에 한 2년, 3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은 인텔이 먼저 쓰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인텔이 그러니까 매년 그 리서치 기관에서 전 세계 25개의 탑 SCM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뽑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탑 10 안에 이렇게 있고요. 보통 4위에서 6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그 탑 10을 보면은 대부분이 소비재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비누, 화장품, 뭐 아니면 패션, 의류. 왜냐면 굉장히 많은 숫자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거기에 딱 IT 회사는 2개밖에 없어요. 인텔하고 시스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IT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 빌리언 개의 제품을 1년간 이렇게 보냅니다. 1.1조 개예요. 근데 상품 종류도 5천 개가 넘어요. 전 세계 물류창고가 24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SCM을 잘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허니웨어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솔루션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SCM, 그러니까 공장 내가 아니고요. 공장 밖을 나가서 엔드 유저까지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를 통해서 가게 될 때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이제 그런 박스 안에 저희가 허브를 하나 연결을 해요. 그래서 허브 안에는 위치 정보, 그리고 뭐 어떤 충격 정보, 진동 정보, 떨어졌는지, 온도, 습도, 압력 정보, 심지어는 그 조도 센서까지 달아놨어요. 조도 센서는 왜 달아놨냐면 뚜껑을 열면 누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도착지에 가기 전에 누가 봤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센서를 달아놓고 허브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되고요. 게이트웨이에서는 클라우드로 갑니다. 이건 MS 거랑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방식이 셀룰러, 이동통신망일 수도 있고요. 유성통신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허니웨일이 다 이제 커버해서 SI 역할을 해서 다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엔드투엔드로. 그래서 인텔에서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고요. 허니웨일에서는 별도의 솔루션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가지가 남았는데요. 3가지 모두 다 커넥티드 워커, 그러니까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부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자가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또 위험한 일을 할 때 작업자에게 센서를 달고 위치 정보나 현재 뭐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정보, 달리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다 캡처가 가능하거든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작업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엑센처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라이스라는 대만 OEM입니다. 마지막은 후지주에서도 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유의 솔루션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솔루션은 많이 있는데 많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일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작업자들이 이런 장비들을 싫어하십니다, 대부분. 불편해서. 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추적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고요. 사실 그 제조하시는 분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려요. 제조는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ROI가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솔루션을 제안했을 때 얼마큼의 ROI가 나오는지를 같이 제시해야지만 고객들은 그거에 보고 좀 이제 설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뭐 보통 원래 질문 안 받는데 시간이 남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